4월 13일부터 1598년 11월 19일까지 7년여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이 지나 최초로 겪게 된 전란이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성종을 거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조선은 연산군의 시대를 거치면서 허리가 꺾이게 되었는데요. 그 후 조선 제13대 국왕인 명종태에 이르러서는 외적 세력의 준동으로 조선과 나라는 더욱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1555년 명종 10년에는 그렇게 쇠약해져 있는 조선의 허술한 틈을 타고 7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탄 6천여 명 내외의 대규모 왜구가 전라도 해남 일대 해안에 기습 상륙하여 영암, 강진, 장흥, 진도 등을 휩쓸면서 조선 관군을 죽이고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면서 전라도의 여러 군현을 유린하고 초토화해도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외구의 침략을 방관하다시피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을매외변은 37년 후에 발생한 임진왜란의 전초전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방비하는 군사까지 동원하는 등 도적무리인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의 총력을 기울이고서야 겨우 토벌하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혹독한 착취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어 삶을 도모할 수밖에는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을매외변 4년여 후에 발생한 임꺽정의 난은 당시 조선의 나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고 이후 3년여간에 걸쳐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를 종횡무진하면서 관할을 습격하고 관리를 살해하는 등의 거침없는 활동을 이어갔음에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의 체계는 형편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33세의 나이로 승하하면서 태조 이성계를 잇는 적통울의 왕위 계승은 단절되었고 조선 제11대 국왕인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의 소생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선조가 조선 제14대 임금의 자리에 오르니 선조는 반개 혈통으로 국왕이 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중종 반정으로 신하들에 의해 임금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고 반개 혈통인 선조가 즉위함으로써 적동성마저 상실되어 왕실의 권위는 악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당정이 격화하여 국론은 더욱 분열되었고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전란을 겪지 않아 국방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에 선조와 조정 신하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결국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의 대규모 병력이 부산 방면으로 들이닥치면서 7년여간에 걸친 임진왜란은 시작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정신적 강인함은 임진왜란이 진행된 기간 내내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결코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서서 전장으로 뛰어드는 불굴의 임전무태 정신으로 이어졌고 그런 지휘관의 모습에 휘하 장소와 군사는 용기 백배하여 따름으로써 전투의 결과는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 지위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혀 고문당하고 겨우 죽음의 문턱을 벗어났을 때 조선의 수군에는 오직 13척이 전선반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순신은 10배 이상의 군력을 앞세우고 다가오는 외적과의 결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진 중앙을 파고들면서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의 기세를 꺾고 기적과 같이 승리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이 명량해전의 승리를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로 다 꺼져가던 조선의 수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신적 강인함과는 달리 이순신의 마음은 여리고 약하기도 했는데요. 셋째 아들 이면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고 구순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옥에서 풀려나와 돌아오는 아들을 한시라도 빨리 마주하기 위해 오시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땅을 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어머니를 하늘로 생각하며 전장에 있는 나날마다 언제나 안부를 살피면서 노심초사했는데 칼을 잡은 무장어릇의 강인함과 더불어 아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은 때때로 이순신에게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갈등 상황을 겪게 되면 이순신은 몸앓이, 마음 앓이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갈 즈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함으로써 일본으로 퇴각하려 하는 왜적들을 대강 눈 감고 보내주려 하는 중국 장수들과는 달리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고 각오한 이순신은 도망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 직접 활을 당겨가며 공격하다가 적 탄환을 받고 쓰러지면서까지 공격을 멈추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충무공 이순신의 전사와 함께 노량해전의 승리로 7년여간에 걸친 임진왜란도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 인현동에서 사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은 영의정을 지낸 3살 위의 서해 유성룡과는 어린 시절 한때를 한 동네에서 함께 보낸 인연이 있었고, 이때 이순신의 인품을 익히 보호한 유성룡은 훗날 이순신을 정삼품의 전라 자수사에 청거하기도 하면서 지속되는 친분을 유지합니다. 명종이 즉위한 해인 1545년 3월 8일에 태어난 이순신은 충남 아산에 본가를 두고 일찍이 사망한 두 형을 대신해 어머니를 모시며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20세 되는 해인 1565년 보성 군수를 지낸 방진의 딸 방시와 혼인하고 27세 때 묵과인 훈련은 별과에 응시했으나 낙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4년 후인 31세 때 식년시 묵과에 급제하여 정구품의 견습 관원인 곤지 훈련은 봉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후 풍계에 따른 하급 관직을 두루 거쳐 35세 때인 1580년 수군에 속한 종사품의 전라도 발포 만호가 되었는데,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의 초기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움을 사기도 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서해 유성룡은 어린 시절 이순신을 기억하면서 남에게 속박당하지 않으려 하는 굳은 성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1세인 1586년 선조 19년에는 북방의 주요 방어지인 함경북도 조산 만호가 되어 북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땅끝인 녹돈도의 둔전을 방비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둔전은 군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농민이 대신 경작하고 수확량의 일부를 바치기도 한 변방이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해 있는 군대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이 이듬해 1587년 선조 20년 국병사 이일이 서신으로 보고합니다. 오랑캐가 녹둔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산만호 이순신이 대처를 잘못해 군사 10여 명이 피살되고 106명과 말 15필이 끌려갔습니다. 나라에 누를 끼쳤기에 이경록과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각 지방의 군사를 지휘하는 종이품의 무관별설인데,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일선 요충지에 전담 무장이 별도로 파견되었는데, 그 직책명을 종사품의 무관별설인 만호라 하였고, 조산 만호는 세종 때 육진 개척 후 설치된 함경북도 최동단에 위치한 경흥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산부의 수비를 전담하던 직함입니다. 조산부에는 병선이 머무르면서 조산 만호가 거느리던 수군이 방위하였는데, 이곳 조산부의 농민들은 봄에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녹둔도에 들어가 둔전을 일궈 농사짓다가 수확 후 다시 조산부로 돌아왔고, 그 기간 동안 조산 만호는 농민과 같이 이동하여 녹둔도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녹둔도는 두만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동쪽 최하류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현재는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영토인데요. 대병력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초의 성격을 띈 곳으로 적이 공격이 있을 때 즉시 지원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써야만 했고, 녹둔도는 지리적 위치상 방어하기가 매우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녹둔도는 그렇게 국경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최악의 방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순신은 그런 위태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일찍이 북병사 이일에게
군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북병사 이일은 그 요청을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 이순신이 부사 이경록과 함께 수학을 감독해오고 있던 해 오랑캐 추장 만이응계가 매복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농민과 군사들 대부분이 들에 나가고 요새안이 비어있는 틈을 타 침입해 들어와 분탕질하여 군사 11인을 살해하고 사람 160인과 말 15피를 사로잡아 갑니다. 오랑캐 추장 만이응계는 진입하던 중 사살되었고 이순신과 이경록이 뒤이어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는 오랑캐를 추격하여 3인을 베고 포로되었던 조선인 50여인을 생환해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북병사 이일은 병력을 충원해 주지 않은 자신 잘못은 뒤로 하고 오직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형틀을 설치하고 부사 이경록과 만호 이순신을 배려했습니다. 그의 이순신이 강하게 항변하기를 이미 군사가 부족함을 보고하면서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병사가 그것을 무시했으니 그것을 기록한 공문이 아직 남아있다 하였고 그 말에 북병사 이일은 차마 베지 못하고 두 사람을 옥에 가둔 후 조정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일의 보고를 접한 비변사에서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자 선조가 명합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설치되어 당시 군무와 국정을 담당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는 정치의 중심부가 됩니다. 이번 일은 전장에서 패한 경우와는 다름이 있다. 그러니 북병사에게 명해 장형만 집행하게 하고 백의종군하여 스스로 다짐하게 하라. 그 후 녹둔도의 둔전은 폐지되었고 순변사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녹둔도 침범에 대한 보복으로 북방의 여진족 부락을 공격할 때 도망하였던 오랑캐 추장 우울기내를 유인해 잡아 사면받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이순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순변사는 비상사태 시 임금의 특명을 받고 변방을 순찰하던 사신인데요. 육진을 개척할 때 함경도 변방지대에는 여진족들이 혼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그런 북방 여진족 중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 관직을 주고 회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4년 전이 1583년 선조 16년에 오랑캐 주장 이탄계 등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 만여 명 이상의 기병을 동원하여 북쪽 변방지대를 침략했고 북병사 이일은 신립과 더불어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외적이 북상할 때 상주를 저지선으로 하여 먼저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급히 내려보냈지만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오랜 전투 경험을 한 외적을 감당하기에는 급조된 조선 군사는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고 급기야 이일은 잔존한 휘하 장수와 의병들을 뒤로하고 성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상주가 뚫리자 남아있는 군력을 총동원해 이번에는 기병들로 미세를 갖춘 신립을 내려보냈으나 보병 위주의 외적이 맞서 기병의 장점을 살리고자 한 신립은 산세를 이용하자고 하는 휘하 장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한건대 앞에 진을 쳐 비까지 내리고 놈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서 기병의 장점도 살리지 못한 채 적의 기습 공격에 맥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순신의 북방에서의 관직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는데요. 시기상으로도 나라의 힘이 극히 쇠전해져 변방을 침탈하는 여진족과 외구의 활동은 극심한 상황이기만 했습니다. 광폭한 행태를 일삼던 연산군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허리는 꺾이고 말았는데요. 신하들에 의해 왕자의 주인이 바뀐 중종 이후 인종과 명종 때를 거치면서 사화의 발생 그리고 유님과 윤원흥 등 외척 세력의 준동은 주인 없는 나라의 형편을 더욱 어지럽게 해 관리의 수탈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어 명종 때의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모여든 도적이 무리고 황해도를 중심으로 거칠 것 없이 관할을 습격하기도 했지만 이주차 감당하지 못해 2년여의 세월을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나라의 군사적 역량 역시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갔는데요.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33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마감하자 중종의 아들로 후궁태생이면서
명종이 이북 형제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으로 뒤를 잇게 했으니 그가 곧 조선 14대 임금인 선조입니다. 비록 선조가 중종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직계가 아닌 반계 혈족이 왕위를 이은 첫 번째 경우가 되는데요. 연산군 이후 왕권의 악화와 선조에 이르러 정통성마저 기울게 되자 그 빈틈을 훈구 세력, 사림 세력 간의 붕당이 파고들면서 당쟁은 더욱 격화되어 결국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임진왜란을 겪어가게 됩니다. 북동특 땅끝 국경 최전방에서 어려움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 이순신의 이름은 그 후 조정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임진왜란 발생 3년 전인 1589년 선조 22년 드러나지 않은 인재를 찾아내 서열에 관계없이 특채하고자 하여 조정 대신들에게 첨가할 것을 말하니 우의정 이사내와 병조판서 정연씨는 이순신을 적어 추천했는데요. 그 선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임명하며 임무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명하면서 이경록과 이순신을 채용할 것임을 말하는데요. 이해 이순신은 정읍 현감이 됩니다. 이듬해인 1590년에는 중삼품의 만포 첨사에 임명되지만 중육품의 현감에서 갑자기 풍계를 뛰어넘음에 강간들이 반대하니 무산되는데요. 녹던도에서의 여진족 칭입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중사품의 만호에서 강등되었던 탓에 다시 직위를 거슬러 올라오던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해가 바뀌고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년 2월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옥류는 수령으로 재직 중 평가 점수가 최하위였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은 터에 품계를 뛰어넘어 좌수사로 임명하시니 게을리 한 자는 내쫓고 열심히 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뜻에 맞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받고 임명하도록 하시고 나이가 적고 무예와 지략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선조가 온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니 사관원에서 온균의 전직 수행 시 고가 점수가 하위로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제동 걸고 나선 것인데요. 선조는 그에 따르고 며칠 후 다시 명합니다. 진도군수 이순신을 품계를 뛰어넘어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라. 전라 좌수사에 먼저 제수되었던 온균이 갈리고 그 자리에 정사품의 진도군수에서 정삼품의 좌수사로 이순신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있어 온균과의 악연이 시작된 경우였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이순신보다 5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온균은 그만큼 관직 진출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이순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이 커지고 청거가 잇따르게 되었고 정읍 현감에서 진도 군수가 되어 자리를 옮기기도 전에 가리포 첨사로 임명되었다가 곧이어 전라 좌수사가 된 것입니다. 온균이 51세, 이순신이 46세 때입니다. 각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왼쪽을 좌도, 오른쪽을 우도라 하여 각각의 본부를 전라 좌수용, 전라 우수용, 경상 좌수용, 경상 우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자 곧이어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 군수가 되어 아직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품계를 뛰어넘어 세력의 관직을 제수하시니 비록 쓰일만한 사람이 없는 탓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명을 거두소서. 이순신의 경우가 그러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인물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일상의 관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이면 좋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굳이 관직의 고하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순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아직 논하지 말라는 선조의 명이 있었음에도 사과는 해서 다시 하렵니다. 이순신은 여러 관직 경험이 미천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합한 인물이 없다 한들 어찌 현감을 갑자기 좌수사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행을 얻는 일이 한 번 열리게 되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빠르게 명하여 바꾸소서. 이순신을 바꿀 수 있으면 어찌 바꾸지 않겠는가? 바꿀 수 없다. 먼저 전라 자수사로 임명되었다가 밀려난 온규는 1년 후 임진란 발발 3개월 전에 경상 우수사에 제수됩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일본에서의 봉건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시탐탐 조선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었는데요.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이묘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봉건 영토의 확충이 필요하였고 중국과 대등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 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조선 침략은 필수적인 것이었는데요. 정명가도 중국을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은 기만술이고 겉으로 내세운 허식의 명분일 뿐이었는데요. 실제 목적은 이미 당시에 조선을 식민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왜적은 한반도와 요동을 거쳐 중국 심정부까지 이동하기에는 부적합한 보병 위주의 편성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을 침범하고자 한다면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왜군의 규모와 준비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충분했지만 조선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평양과 함경도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지만 이순신이 남해의 제해군을 장악하자 물자의 보급과 수송로가 차단되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대마도주를 앞세워 여러 차례 조선으로 보내 양국 간의 교류를 요구하며 압박해왔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을 목적으로 한 명분 쌓기용의 협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임진란 발발 3년 전인 1589년 10월 낙향왕 정여립이 진안 죽도에 근거를 두고 신분을 막론한 대동계를 조직하여 모반을 계획했다는 기축 옥사가 발생해 분당을 이룬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은 극렬하게 첨예화하며 부딪혔고 1591년 5월 3년에 걸쳐 20여 개월을 끌며 벌어져온 이 옥사로 특히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 이상이 유배되고 1000명 이상의 동인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으로의 통신사 파견을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다 1590년 3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황윤기를 정사, 김성희를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아 일본 내 실정을 탐지하기 위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 허성도 동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가 된 다음 달인 1591년 3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들 중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왜국이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왜국을 얕잡아본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낌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 나라의 존망을 두고도 동인과 서인의 분당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각성할 줄 모르고 안일함을 추구한 선조와 조선 조정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들어 그나마 전란에 대비하고자 성을 축조하던 것마저 그만두게 합니다. 황무공 이순신은 전라 자수사가 되어 부임한 후 10개월이 지난 1592년 1월 1일부터 우리에게는 난중 일기로 익숙한 진중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에서 이순신은 한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소소한 감정, 진중 생활 속의 애환,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온균으로 인해 겪어가는 고충과 분노, 전장에 임하는 각오, 힘없는 나라 장수로서의 분통 터지는 마음 등을 말합니다. 이 진중일기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을 끝으로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록인 1592년 1월 1일 이순신은 적습니다. 동이트고 아우 우신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만 어머니와 떨어져 남쪽에서 설을 다시 맞이하니
그리운 마음 누를 길이 없다. 조카 봉은 둘째 형의 큰아들인데요. 이순신의 두 형 이희식, 이효신은 일찍이 사망했고 조카와 아들들은 전란 중에 이순신의 지척에서 종군합니다. 큰형에게는 이내, 이분, 이변, 이완의 네 아들이, 작은 형에게는 이봉, 이해 두 아들이 있었으며 이순신은 부인 방시와의 사이에서 이회, 이울, 이염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 이염은 충남 아산 본가에 남아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부하 장수와 관리들에게 엄정한 공직관을 갖출 것을 강조했는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틈틈이 화를 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전라 좌수영은 순천도읍, 흥양현, 광양현, 나강군, 보성군 등 육지 5강과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방답진, 발포진 등 바다에 있는 방어 요충지 5포를 관할했는데요. 전란에 대비해 각 진영이 중보수를 감독하고 군사들의 기강을 다잡아가던 중에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서신을 받아든 이순신은 적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은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이 함경도에서 내려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청거하여 자신의 조방장으로 삼아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순찰사의 서신을 받아보니 뇌물을 많이 받은 통역관들이 중국 조정에 거짓된 일을 알려 군사를 청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이 조선과 일본이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까지 했으니 그 흉측하고 폐악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회개하고 원통함은 누를 길이 없다. 임진란이 발발하기 2개월여 전의 일인데요. 침략하기 전에 조선과 명나라 사이를 이간하려 한 일본이 먼저 반관계를 획책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조선 조정은 눈과 귀를 막아버린 상태였는데요. 1592년 2월 19일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 관할 중 수군 지역인 오포에 전란 준비 상태를 순찰하기 위한 길을 나섭니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백야곶 간목관이 있는 곳에 다다르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의 동생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비온 다음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니 그 풍광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날 저물녘에 이목구미에 도착해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흥양 현감과 여도 공관이 마주 나와 있었다. 방비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보았다. 곳은 바다 쪽으로 쭉 뻗어있는 육지를 가리키는데요. 간목가는 목장일을 맡아보던 종육품의 무관배슬이고 당시 백야곳에는 군마를 기르던 목장이 있어 이순신은 그 상태를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이 백야곳에 도착한 날은 양력으로 4월 1일로 남녘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져 봄비가 내린 후 산에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진달래와 개나리 등을 바라보면서 바다와 산과 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깊은 감흥을 느낀 것입니다. 이순신의 진중일기에서는 이목구미, 화중구미, 온두구미, 구정구미 등 구미가 붙은 지명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다로 뻗어나 있는 두 곳 사이에 형성된 폭우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전라 자수영 관할에 속하는 주요 해양 거점에 대한 순찰에 나선 이순신은 첫날 밤을 여도에서 보내고 아침이 되어 다시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아침에 모든 방비 태세와 전선들을 살펴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들 또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늦게 출발해 흥양으로 가는 길에 좌우의 산에 피어있는 꽃들, 여기저기서 향기를 전해오는 들꽃과 푸른 풀잎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이다. 전설 속에 신선이 사는 섬이 있었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치였으리라. 전란을 대비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수장으로서의 엄숙한 자세 속에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동안의 공허한 마음을 주변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기운을 돋우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날 공모를 마친 이순신은 흥양현감 배흥입 등과 더불어 활을 쏜 후 조방장 정걸, 능선 현령 황숙도, 배수리과 함께 배흥입이 베푼 술자리에 모여 술잔을 나누다 늦은 밤이 되어 헤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수하를 불러 일을 시켰던 산반 하인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주게 하여 마시게 합니다.
3반 하인은 군에 속한 노비나 관아에서 잡다한 일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관직이 고하에 관계없이 사람 대하기를 마음으로 했던 충무공 이순신은 하인들을 대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맏아들 이회가 하인에게 매를 대니 이순신은 아들을 한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훈계하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뜻깊은 사람들과 한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들과 보낸 시간을 매우 소중하고 기뻤다고 표현했는데요. 흥양현감 배흥립은 이순신이 휘하에서 각 해전에 참여하여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으며 배수립은 배흥립의 동생입니다. 능성현령 황숙도는 이순신이 무가에 급제한 해에 문가에 급제하여 교분을 유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날 함께 술자리를 한 사람 중 조방장 정글은 나이가 특히 많았음에도 그 기계가 전혀 힘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조방장은 경험과 무죄가 있는 수령 중에 임명하여 주장을 도와 주요 방어지를 지키도록 하거나 유사시 조정에서 임명하여 일정한 품계를 주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책입니다. 중종 5년에는 외선들이 가덕도를 침범했을 때 수군 절도사를 지낸 이종희와 김현손을 조방장으로 삼아 방비하기도 했고 의병장 곽재우 등도 조방장 직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조방장은 지략과 무죄가 있는 무장에게 별도의 관직으로 부여되었던 직책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또한 녹돈도의 일로 백의정군 하다 내려와 한때 전라감사 이광이 조방장이 되어 지내기도 했는데요. 1594년 선조 27년 늦은 가을로 겨울의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에 선조가 전장의 장수들에게 모피로 만든 방한구를 나누어 주고자 하니 비변사에서 아릅니다. 이미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2년 6개월여가 지나가던 때입니다. 왜란이 발생하기 전 관할 순찰에 나선 이순신이 여도에서 조방장 정걸 등과 즐거운 술자리를 함께한 후 2년 4개월여 지난 때입니다. 각처의 바다와 육지에 있는 여러 장수가 눈빛 속에 고생해온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군에서는 통제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옹견, 경상자수사 이수일,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이순신이 각도의 주장이니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육군에서는 도원수 곤율, 순변사 이빈, 경상병마절도사 고원백, 김응석, 방어사 고능수, 전라병마절도사 이시원에게 내려주심이 옳을 듯합니다. 더불어 전 수사 정걸이 80세가 되었음에도 나란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아직도 한산도 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도 은사를 내리신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반드시 감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정걸은 이순신보다 31세가 위인데요. 관직에 있어서도 대선배인 정걸은 이순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인 154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을묘 예배 때 남도포 만호로 외선들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웠고 그 후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등 수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노장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선이 조은선에서 맹선으로, 맹선에서 판옥선으로 개량되며 발전해오는 동안 그 역사의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람인데요. 전라자수사 이순신의 조방장이 되어 있을 때가 78세였으니 노구임에도 그 의기를 비교할 바 없으면 매우 특별하기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는 이순신을 따라 옥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을 함께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조언을 했을 것인데요. 권율의 행주 대첩 때는 다시 충청수사가 되어 막바지 전투에 이른 조선 군사의 화살이 다 떨어져 갈 때 한강을 통해 배의 화살을 가득 싣고와 승리함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했고 용산청 부근 강변에 진을 친 2만여 명의 외적을 향해 포를 쏴 그 기세를 한층 꺾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약했던 노장 정걸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산도로 돌아와 있던 것입니다. 그 3년여 후인 1597년 정인전에 외적의 재침이 시작되어 갈 때 정걸은 숨집니다.
여도에서 기쁨을 술잔에 담아 나눈 다음날 아침 공무를 처리한 이순신은 문성길과 황숙도와 동행해 녹도로 향합니다. 공무를 처리하고 황숙도와 함께 녹도로 향했다. 먼저 흥양 전선수회가 배와 시설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녹도로가 봉우리 정상에 새로 지은 문리에 올라가 아래를 바라보니 눈에 들어오는 경치의 빼어남은 최고였다. 녹도만호의 노력을 다한 마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의 한강, 능성현령, 녹도만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포 쏘는 것을 지켜보다 횃불을 밝혀갈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선소는 배를 건조하고 정비하는 곳인데요. 전란에 대비한 전선과 병장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전라 좌수영의 방어 여충지인 녹도의 봉우리 정상에 세운 망루에 올라 주변이 마음 뚫리듯 훤하게 바라보이는 경관의 시원함에 녹도만호 정원의 애쓴 마음을 느끼면서 흡족해한 것입니다. 정원 또한 이순신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동고동락하게 되는데요. 이순신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정우는 관직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숨질 때까지 참모로서의 충직한 태도를 잃지 않았는데 성품 또한 이순신과 비슷하여 강직했기 때문에 관직에 오른 후 평탄한 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군 경력에서도 선배이면서 용맹하게 나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정운을 특히 신뢰했습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적진에 돌격해 싸우다가 전사하니 이순신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발발하고 천여 척 이상의 배에 나눠 탄 왜적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경상 우수사 온균과 경상 좌수사 박홍은 그 기세에 놀라 대적할 기운을 차리지 못해 스스로 전선과 군량, 무기 등을 불태우고 도망해 숨기 바빴습니다. 방어 지역을 마음대로 이탈할 수 없었던 이순신은 조정의 출정 명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출정 명령이 내렸지만 전라 우수사 이역계 함대의 합류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임을 극력 진언하면서 전라 자수영의 함대만으로 출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전라 자수영에 있는 전투선이 판호선 24척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외적을 상대로 출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만 했는데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조선 수군의 함선들마저 소멸해 나라의 운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지휘관으로서는 쉽게 결단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만 했는데요. 그러나 이순신은 정원의 진언을 받아들여 자수영의 병선들만으로 단독 출정할 것을 결정했고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기나긴 전란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외란이 발발하기 2개월여 전에 방비 상태를 점검하고자 나선 옥포는 여수를 중심으로 고흥권 일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5일째 되는 날에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어 배를 타고 발포를 향해 출발했지만 배가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역풍이 크게 불어 고생하다 겨우 송도곳에 배를 대고 내려 말로 갈아탑니다. 비까지 거세게 몰아쳐 일행 모두는 빗물에 흠뻑 젖게 되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발포에 도착합니다. 이순신은 이날 내린 비를 화우, 즉 꽃비라고 기록했는데요. 봄을 재촉하는 비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른 봄에 몸을 차갑게 적시며 내리는 비를 성가짐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내리던 비는 다음날이 되었어도 바라보이는 산을 가득 메울 정도로 계속해 내렸는데요. 빗속에 다시 길을 나서 마북산 아래에 있는 사량에 도착해 배로 옮겨 타고 노를 빠르게 적게 해 사도에 도착하니 흥양 현감이 마중합니다. 당시 사도에서는 배를 건조하기 위한 소나무가 벌복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전선을 한 척 한 척 자세하게 살피고 나니 날은 저물었고 사도에서 6일째 되는 밤을 보냅니다. 이날 사도진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미비한 허점을 많이 발견했지만 날이 어두워진 관계로 그 처리를 다음 날로 넘기게 되는데 날이 밝아 실무를 담당한 군관과 지방 관아 아전이 생리들을 처벌하고 지인의 책임자인 사도첨사를 잡아들여 그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명한 후 내보냅니다. 사도진의 방비태세가 녹도진, 여도진, 발포진, 방답진, 사도진 등으로 이루어진 자수영 관할 5포 중 최하로 평가했는데요.
사도의 상황이 최악인데도 전라도 순찰사 겸 관찰사인 이광이 사도 첨사를 포상할 것을 이미 조정에 보고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순찰사에 낯을 생각해 그 죄를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부조리가 행해지는 이런 실정을 가소롭게 생각했는데요. 이날도 역풍이 계속해 크게 불어 배를 띄우지 못하고 그대로 사도에서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수군의 직제는 정삼품의 수사 밑에 종삼품의 첨사가 있고 첨사 밑에 종사품의 만호가 있었는데 오포 중 더욱 요충지인 사도진과 방답진에는 첨사를 두어 한층 더 방비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때 방답첨사는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무의공 이순신이었는데요. 사도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방어함에 있어 최적의 위치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8일째 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배에 올라 방답진 인근 게이드에 도착하니 여도진과 방답진의 배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날이 저물고서야 방답진에 도착합니다. 갖추어진 무기들을 살펴보다 장전과 편전 중에 제대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는 크게 걱정하게 되지만 전선들의 준비 상태를 보고는 그나마 안도하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이날에 앞서 지난달에 이미 방답진의 전선을 관리하는 군관과 아전들을 근무 소홀을 이유로 곤장친 일이 있었고 오포 순찰에 나서기 전에 방답진의 개선 상태를 살피고 돌아온 참모인 우호 이문구가 방답천사가 정성을 들이고 있음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달라진 모습을 궁금해하다 실제로 보완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어 만족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투를 치름에 있어 필수 요소인 장전과 편전의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방답천사 이순신은 한 달여 전인 1월 10일에 새로 부임해온 터였고 그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각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순시의 마지막 날인 9일째 되는 다음날 아침 점검을 마치고 방답진성 북쪽 봉우리에 올라 둘레의 지형을 살펴본 이순신은 적습니다. 깎아지른 형세에 외따로 고립된 이 섬은 사면으로 적이 공격해올 수 있는 곳인데도 만들어져 있는 해자의 형태가 매우 조악한 것이 지극히 염려된다. 첨사가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아직 미흡한 곳이 많아도 어찌할 것인가. 저녁에 배를 타고 경도에 도착하니 아우 여필과 조일입, 군관, 우후 등이 술을 가지고 와 나를 맞이했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다 날이 어두워서야 관하로 돌아왔다. 해자는 성벽 앞 둘레에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 물을 채워놓은 곳인데 대부분 평지성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채우지 않고 깊고 넓은 구덩이만 시설하기도 했습니다. 방어요충지 방답진의 방비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마음을 편히 할 수 없음에도 첨사 이순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누적된 피로를 달래는데요. 이날이 1592년 2월 27일이고 한 달 보름여 후인 4월 13일에 대규모 외적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됩니다. 이순신이 오포 순찰길에 나선 즈음에 조선 조정에서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격퇴하며 공을 세워온 신립과 이의를 각각 경기도와 황해도, 충청도와 전라도로 보내 군사시설과 병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는데요. 신립과 이의는 당시 조선에서는 특출한 무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군이 거침없는 북진을 계속하자 먼저 이의를 상주로 보냈고 다음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신립을 충주로 보냈지만 왜적이 벌이는 전투 형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란을 충실하게 준비해오지 않은 조선의 허술한 방비태세로 인해 힘없이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선 제1, 2의 장수를 군무 점검을 위해 각도로 보내면서 왜 경상도는 빠뜨린 것인가요? 당시 조선과 일본의 주요 교역지는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 등 3포였고 이곳에는 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외관이 있어 조선 침략을 위한 주요 근거지는 경상도였습니다. 더욱이 왜군의 전쟁기지인 대마도가 지척에 있었는데요. 이들의 순신은 전란을 대비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례적인 통과 의례이기도 했는데요. 신립과 이일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방 수령들에게 각인시키는 기회였고, 지방 수령들은 이들의 행차에서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길을 닫고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 분주할 뿐이었습니다. 신립과 이일의 점검 또한 형식적이고 편리하게 활과 화살, 창과 칼 등을 살피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그 당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북방 여진족의 군사적 행태는 군대 체제가 아닌 융옥생활 단위의 집단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진족과의 전투에 익숙해 있던 신립과 이일은 외인들을 외노라고 부르면서 가볍게 생각했고, 당시 조선 조정에서도 그런 인식에 맞춰 외인들을 낮춰보고 있었습니다. 당파가 서인이 정사 황윤길, 동인이 서장관 허성과 함께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되어 임진남 발발 1년여 전에 돌아온 동인이 부사 김성일은 체류하는 동안 외인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마도주 평의지가 베푸는 연회의 자리에 참석했다가 평의지가 뜰에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서를 즉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려 하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버티기도 했으며, 답서의 내용과 사용한 호칭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여러 번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거치는 곳 외장들이 주는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성일의 이러한 태도는 외인들에게 강한 위험을 보여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자 한 것인데요. 조선으로 돌아온 정사 황윤길이 여전히 외적은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부사 김성일이 아뢰입니다. 시는 그와 같은 징조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자기 생각만을 아뢰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니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의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긴 모습을 물으니 황윤길이 먼저 대답했는데요. 눈에서 나오는 광채가 뚜렷하여 담력과 지혜가 있는 인물 같았습니다. 황윤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성일이 즉시 이어 말합니다. 그 눈빛은 꼭 쥐와 같기만 했으니 두려워할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사신이 되어 정사와 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두 사람의 말이 극명하게 갈린 것인데요. 그런 행동을 기이하게 생각한 유성룡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김성일과는 태계 이황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관계입니다. 그대가 일부러 황윤길의 말과는 다르게 했으니 만일 전란이 발생한다면 장차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오? 나라고 해서 어찌 외적이 반드시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황망해야 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7년여간의 혼란과 극심한 고초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데요.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않은 김성일의 잘못도 컸지만 정사 황윤길의 확고하고 거듭된 말이 있었음에도 한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국방의 문제에 있어 안일한 판단을 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행동이 일본의 침략을 초래한 제1의 원인이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선조는 임진년이 코앞으로 닥쳐올 때 김성일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는데요. 비변사에서 이러한 때 문관인 김성일이 변방 장수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간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김성일은 지속해 말하기를 외노는 반드시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도적에 불과하니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영남에서 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고, 이순신을 발탁한 일이 잘못된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당시 경상도의 사대부들은 성을 쌓는 일들에서 생겨나는 폐단을 번거롭게 생각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축성하는 일들이 저지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김성일은 정작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는 그의 용맹하고 강직한 기질을 발휘해 외적과 대치하며 움직이지 않았고 의병들을 규합하여 항전하다 이듬해인 1593년 여름에 병으로 군중에서 사망합니다. 1595년 2월 신하들과 장수들이 군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조가 말합니다. 김성일은 풍신수길에게 속은 것이 많다. 모자를 쓴 수길이 아이를 아는 채 맨발인 상태로 우리 사신을 만나니 그 모습을 본 김성일은 호언장담하기를 풍신수길은 걱정할 위인이 못 되니 일본은 염려할 필요 없다.
어찌 이런 도적무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였으니 바로 풍신수길에게 속은 것이다. 반면에 황윤길은 매우 걱정하며 말하기를 평의진은 간사한 자이고 평행장은 실제적인 사람인데 매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니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보고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일은 속은 것이 분명하다. 임진란 발발 1개월여 전인 1592년 3월 4일 공무를 처리한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의 방비시설을 점검합니다. 서문 쪽 해저와 성벽 증축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승군들이 돌을 주워 모으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승군의 우두머리에게 장형을 집행했다. 아산 본가에 안부를 살피러 갔던 나장이 돌아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전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승군은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로 당시 배를 만들거나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미 1월에 서문 쪽 해저가 무너져 내려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이어져 왔고 본영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방어 태세를 강화해 오고 있던 터였는데요.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필요한 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에 책임자를 벌한 것이기에 오랜 시간 본가에 모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음에 나장을 보냈던 것인데요. 돌아와 본가의 무고함을 전하니 마음 한편을 놓게 된 것입니다. 나장은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요. 다음날 저녁에는 서울에 갔던 진무가 돌아와 당시 좌의정인 유성룡이 편지와 함께 보낸 병법서인 증손 전수박약을 받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충실함에 탐복한 이순신은 지금까지의 병법서 중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증손 전수박약은 비변사에서 유성룡이 수정과 육전을 치름에 있어 적절하게 화력을 사용하면서 피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활용하고 척후의 중요성과 나아가 싸우고 물러나 지키는 방법 등을 전해오는 병법을 토대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증감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유성룡이 전해준 증손 전수박약은 이순신이 임진년 내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무는 군영에서 군사 실무를 담당하던 직책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무기 상태 점검에 나선 이순신은 활과 갑옷, 투구, 통화, 환도 등에서 파손되고 훼손되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자 담당 아전과 활을 제조하는 장인, 관리 감독을 책임진 관리 등을 처벌합니다. 통화는 짧은 화살인 편전을 쏠 때 활 시위에 걸어 쏘는 보조도구로 반으로 쪼개진 대나무 통인데요. 보통 화살인 긴 화살에 비해 길이가 짧아 애기살이라고도 불리는 편전은 갑옷과 투구를 뚫을 만큼 관통력이 컸습니다. 평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군사 각 개인이 소지하는 병장기의 상태를 살피고 손상된 군기를 다잡기 위해 즉시 책임자를 처벌한 것입니다.